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유민영입니다. 바로 조금 전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사상 최초로 1%대 선에 접어들었는데요. 가계부채와 경기 회복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돋보기에서도 경제 살리기,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 동향 돋보기에서 오늘 경기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한창인데요. 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저임금 올리기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요.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이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 글로벌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요즘 일제히 최저임금 7%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저임금부터 올리면 그 이후엔 대기업 근로자까지 임금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동계와 야당에서 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나서면서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격차 해소를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이 담긴 것이라며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계속된 정책이라는 얘긴데요. 임금 인상을 통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도 다시 살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희망이 현실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임금 동결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올해 임금은 국민경제 생산성을 고려해서 인상률을 1.6% 범위 안에서 조정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인상 권고안이 2.3%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여태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와 여당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고요. 우리나라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 다음 달에 매장 직원의 시간당 임금을 $9로 올리고 내년 2월까지는 $1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은 $7.25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이를 $10.10로 올리는 이른바 텐텐 법안을 발의 중이지만 공화당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마트, 이 개별 기업이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월마트가 들이는 비용은 약 $10억, 우리 돈으로 1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자 유통업체인 TJX도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9, 내년까지는 $1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월마트의 시간당 임금 인상은 미국 노동계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 130만 명을 고용하는 기업인데다 저임금을 가격 파괴 정책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월마트의 임금 인상, 미국 유통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들이 고임금을 찾아 이동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임금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월마트의 이 조치가 수백만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부보다 기업이 먼저 앞서서 임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일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쓰고 있죠.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인상 기조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소비세 인상 등 소비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을 직장인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돌파해 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효과도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기업 임금 상승률이 5년 만에 처음으로 2%를 넘어섰습니다. 그간 장기 불황을 핑계로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대기업들이 조금씩 임금을 올린 겁니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좋아진 일본의 수출업종 등을 중심으로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생겼다는 건데요. 아베 정부가 일본 재계에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 즉 근로자의 소비력은 약화됐다는 겁니다. 명목적으로는 임금이 조금 올랐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소비세도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효과를 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 일본의 실질임금 지수 마이너스 2.8%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소비 여력이 줄어든 이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엔저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91년 이후 최고치인 2.7%까지 치솟은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소비세율입니다. 무려 17년 만에 인상된 소비세율이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이에 맞서 아베 정부는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소득 확대 촉진세제 시행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기업과 수출업종에서 일고 있는 임금 인상 기류가 일본의 전체 산업으로 확산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경영 환경이 악화된 기업은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일본의 상황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던 중국의 최저임금 상승률, 지난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임금 인상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중국 내 32개 성의 평균 최저임금, 월 1,403위안, 한화로는 24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전년 대비 7.8% 상승했는데요. 꽤 많은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의 임금 상승률을 보면 다릅니다. 중국은 지방정부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데요.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9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4.4%나 상승했습니다. 5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0년 22.2%에 달했던 최저임금 상승률, 2011년에 16.5%로 다소 둔화된 데 이어서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12에서 13% 선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7.8%, 한 자릿수까지 기록하면서 올해는 더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신창타이 정책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바로 새로운 노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조금은 약화된 경제 부양 정책 때문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 전후로 낮아졌고요. 물가 상승률도 2015년 1월에 0.8%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각국의 상황들을 알아봤는데요. 임금 인상, 근로자들에게 참 좋은 일이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여의치 않은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그리고 임금 인상 어떻게 될지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포미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잡고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인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주위의 분위기나 압력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결혼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사람을 꼭 찾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싱글족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녀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40.8%에 달했다고 합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별로는 고령층보다는 30, 40대의 젊은 층에서 결혼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력을 갖춘 30, 40대 계층의 경우에는 왕성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이 싱글족들이 소비 트렌드까지 바꾸는 등 유통업계에서 무시 못할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제 용어, 바로 포미족입니다. 포미족은 이 영어 단어 FORME를 따서 나온 말인데요. 건강, 그리고 싱글이라는 의미의 원, 여가, 그리고 편의와 고가의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종합해서 나를 위한 소비를 한다는 뜻으로 포미, 그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포미족은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는 싱글족이면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은 다소 비싸더라도 돈을 아끼지 않고 과감히 투자하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주로 30대 이상의 미혼 남녀들이 대표적인 포미족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미족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개 자신의 건강과 여가 생활 등 나를 위한 소비를 주로 하고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구매할 가치가 정말 있는지 스스로 꼼꼼하게 따져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가 제품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소비가 아니라 자기 만족적인 가치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포미족의 경우 보통 평소에는 평범한 소비 행태를 보이다가 자신이 가치를 두는 분야, 관심이 있는 분야에는 과감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런 소비 행태는 특히 고관여 제품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고관여 제품, 바로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깊게 관여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취미 생활과 관련 있는 고가의 스포츠 장비, 카메라나 오디오 등이 이런 포미족의 관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외에 어린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프라모델과 피규어, 레고 등의 장난감류, 그리고 건강성 식품이나 기능성 침구류, 친환경 식기류 등 건강을 위한 제품들도 이 포미족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런 포미족의 소비 행태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들 계층을 블루칩으로 인식하고 특화된 마케팅 및 제품 개발에 앞장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족, 포미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은 가볼 만한 전시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알찬 전시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전시 풍토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소식과 함께 좋은 전시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서울 용산구의 전쟁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 반고흐 10년의 기록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전시회는 관람객 20만 명을 모으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고흐의 작품이니 20만 명이라는 많은 관람객이 몰린 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회에는 고흐의 진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반고흐 10년의 기록전은 고흐의 진품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였습니다. 저작권이 소멸된 고흐의 작품 350여 점을 고화질 동영상 등으로 만들어서 5m가 넘는 대형 스크린에 또 70여 대의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투사하는 형식으로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여기에 3D 매핑 기술을 활용해서 전시장 전면과 측면, 플로어까지 고흐의 명작으로 만들어진 영상과 이미지로 가득 채운 전시였습니다. 전시 초기에는 고흐의 진품이 없는 가짜 전시회다 이런 비난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일반적인 미술 전시회와 달리 진품이 하나도 없는 전시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대형 화면을 통해서 오히려 진품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관객들이 몰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고흐 관련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였다는데요.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으면서 우리나라 전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고흐 10년의 기록전은요, 서울에서 얻은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5월 1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근현대의 역사를 뒤돌아보게 하는 사진전입니다. 청계천 복개부터 이산가족 찾기 운동까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서울 곳곳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았던 평범한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는 전시회입니다. 400여 점의 사진으로 만나는 홍순태 서울사진 아카이브 3개의 방전이 지금 개최 중입니다. 원로 사진가 홍순태 작가는 1934년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울 토박입니다. 67년 동아사진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것으로 시작으로 다수의 사진전에서 입상하면서 사진가로서의 입지를 다졌고요. 83년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 86년에 아시안게임, 88년에는 서울올림픽의 공식 사진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홍순태 작가가 지난 2013년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한 서울사진 700장 중 60년대에서 80년대 당시 시대상을 생생하게 포착한 사진들 400여 장을 엄선해 관람객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께는 추억을, 그때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전시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순태 서울 아카이브 3개의 방전은 서울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과 로비에서 오는 5월 17일까지 진행되고요. 입장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전시들 이번 주말을 통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돋보기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진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칼의 2015년 실적 예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한진칼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4% 늘어난 6,772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75%나 인상된 1,493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진칼의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년 대비 4.2% 늘어난 매출액 3,60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특히 20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신규로 2015년 비행기를 도입하면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2015년 진에어는 6대의 비행기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13대에서 올해 6대 추가 도입으로 무려 19대까지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기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6월부터 새 항공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아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요. 연평균으로 보면 40%의 생산 능력 확대가 있습니다. 2016년에 항공기 도입 계획은 지금으로선 약 2대 수준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이 항공기들은 최근 신규 운수권을 배분받은 중국, 그리고 출국자 소유가 회복되고 있는 일본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대형기도 들어오는데요. 이 중대형기는 인천과 하와이 노선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경쟁사인 제주항공의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의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진칼도 내년에 진에어의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에어의 2016년 당기순이익은 약 700억 원으로 예상되고요. 이를 토대로 상장을 했을 때의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약 1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진에어의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할 때 수혜는 모두 한진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의 성장 가능성과 상장 이슈로 증권가에서는 한진칼의 목표 주가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한진칼, 2013년 8월에 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아직 배당을 실시한 사례는 없지만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특성상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에서 진에어를 통해서 알아본 한진칼의 앞으로의 가치들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릴 시 한 편 준비했는데요. 장성남 시인의 배를 밀며라는 시입니다. 장성남 시인은 오늘 소개해드릴 시 배를 밀며라는 시와 그리고 이 시와 짝을 지어 불리는 배를 밀며라는 시를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 배를 매며 또 배를 밀며 느끼는 사랑의 감정들, 시를 통해 함께 느껴보시죠. 배를 매며 장성남.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바다를 떠다니는 배, 그 배에서 갑자기 밧줄이 내려옵니다. 시인은 난데없이 날아든 밧줄을 잡아다 배를 매며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연히 어찌할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메어지게 되는 것. 시인이 생각한 배를 매는 것과 사랑의 공통점인데요. 또 배를 매면, 사랑을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잔잔한 바닷가 풍경을 떠올리며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가슴 따뜻한 시였습니다.
네, 오늘 경제 돋보기 준비한 소식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매일 이렇게 유익한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TV 보시면서 저거 참 좋다, 한번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일어나는 것이 힘들지만 주말 이용해서 따뜻한 날씨에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